너굴님 오늘 웬일로 오셨어요? 아, 녹음날도 아닌데. 네. NDC 끝나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급하게 방문을 했습니다. NDC는 뭐 재밌으셨어요? NDC, 세션 많이 듣지는 못했고요. 네.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오늘 갔다 오고, 내일은 휴가라서 또 안 가고, 그렇기는 한데, 인프라 쪽 이야기 좀 듣고, 저는 주로 관심사가 그쪽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브롤스타즈? 요즘에 저희 아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게임이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네, 브롤스타즈는 슈퍼셀이라고 네네. 클래시 오브 클랜스랑 네. 클래시 로얄 만드는 회사에서 요번에 런칭한 게임이에요. 브로스타즈요? 브롤 스타즈. 블롤? 브롤이라고 해요. 영어 철자가 뜨는. 조금, BRAWL? 아, 예. 근데 그렇구나. 그냥 슈퍼셀 느낌의 LOL이라고 보면 돼요. 아, 재밌겠네요. 이름만. 네, 3대3으로 하는. 네. 근데 아들이 하는 거 좀 지켜보고 뭐 그냥 유튜브에서 게임 동영상 몇 번 봤는데,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슈퍼셀 느낌의 LOL이라고 얘기했지만 슈퍼셀에서는 굉장히 자기네 느낌이 아니다. 일단 작화부터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슈퍼셀이 어떻게 만들게 됐고, 슈퍼셀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얘기 들어봤는데, 일단 뭐, 많이들 뭐 실리콘밸리 스타일, 뭐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슈퍼셀은 정말로 더 그렇다. 그분이 되게 회사를 많이 옮기셨더라고요.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7년 동안? 아닌가? 6년 동안? 하여튼 많이 옮기셨는데, 그 자기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말하는 조직에도 많이 가봤지만, 슈퍼셀만큼 그런 정말로 조직이 수평적인 곳은 가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런 조직 문화, 그리고 팀에게 정권을 다 준대요. 게임을 만들고 있는 팀에게. 그래서 그 팀이, 브롤스타즈는 거의 1년 동안 실적이 엄청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또, 끈기 있게 계속 개편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비슷하게 클래시 로얄이랑 비슷한 시점을 런칭하려고 준비 중인 다른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클래시 로얄 런칭 직전에 그 팀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거기에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팀원들이 모여서 우리 했는데 클래시 로얄 쪽에 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갑론을 막 했겠죠. 결론은 드롭하기로. 그래서 그거 드롭하고 클래시 로얄 쪽으로 힘을 실어줬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팀별로 정권이 있고 팀들이 다 수평적이고 CEO가 개입하지 않고 이런 문화들 좋다. 그래서 좋은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제 그분이 한국의 게임 회사들도 한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판교 지옥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서양 스타일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배울 점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셨고, 원래는 발표자가 그 핀란드 본사에 계시는 외국인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틀 전인가 시간표 만들면서 가보니까 한국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도 핀란드에 계시기는 하는데 이제 한국인이니까 아무래도. 슈퍼셀은 중국 회사 아니에요? 슈퍼셀 핀란드 회사예요. 아니죠. 알리바바가 대주주예요? 네. 알리바바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아무튼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프트뱅크? 공호인가? 뭐 그런 데 공호? 텐센트. 텐센트? 텐센트예요? 대주주는 텐센트. 뭐 아무튼 핀란드에 본사가 있고. 근데 약간 그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카오스 먼키라는 책 보는데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뭐 자유롭고 그렇게 일을 대충 하고 이러는 데는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약간 카오스 먼키 저자가 좀 직설적으로 쓰고 막 사람들이 잘 안 해준 이야기 그냥 막 써버렸거든요. 실명 쓰면서. 네네. 근데 거기 보면 확실히 트위터가 약간 널널하게 일하는 회사였던 것 같고 페이스북이 엄청 빡세게 일하는 회사였는데 그 사람은 난 내 인생을 널널하게 일하는 회사에서 바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방금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재작년 말쯤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하나 이제 이력서를 넣어서 전화로만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회사 문화가 어떠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게 좀 중요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해주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마치 실리콘밸리 드라마가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에서 왜 싱글들만 모여서 뭐 집 하나 빌려서 거기서 엄청 뭐 밤낮 없이 일하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해도 뭐 이렇게 널널하게 일하는 건 아니구나.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실리콘밸리는 무슨 짓을 해도 성공하면 용서되는 윤리의식도 없고 결과론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고 뭐 그 사람 원래 동부의 월스트리트의 무슨 큰 회사였는데 거기 퀄트 개발자 출신이라고 봤는데 골드만삭스?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거기 있다가 옮겼는데 약간 그런 거 말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던 사람은 그게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말 안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NDC는 예전에는 개발 회사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더니 이번에 게임 회사. 되잖아요. 게임 회사 네, 지금도 게임 회사만 받아주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서 게임 회사 아니고 미디어 업계로 그냥 넣었거든요. 이게 셀렉트 박스에서요? 셀렉트 박스 아니고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근데 뭐 게임도 미디어고 우리도 미디어니까 같은 업계로 볼 수 있나? 그래서 네 다녀왔습니다. 저는 굳이 신청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게임 업계 분들 아니면 학생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NDC가 일부러 학생분들을 더 뽑아주는 느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약간 NDC가 지금 판교에서 하는 거죠. 네. 근데 판교에서 하는 큰 행사가 NDC 이외에 또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개발 행사 아니면? 개발 행사. 개발 행사는 없죠. 아예 없죠. 없고. 할 때도 없죠. 그 NDC는 넥슨에서 하는 거죠? NDC도 넥슨이랑 그 근처 건물 지하 막 경기, 이런 데 여러 개 창도 써요. 뭐 그래요? 무슨 그 근처에 여러 센터. 건물이 있으니까 사실 그거 말고 성남 게임 뭐 엑스포 비슷한 게 가끔 날씨 좋을 때 열리거든요. 네. 그때도 비슷하게 약간 세션이 있긴 해요. 개발 관련돼서. 그때는 이제 판교의 그 넥슨과 그 옆 건물 NHN 엔터 사이의 공간에서도 막 게임 대회도 하고 네. 롤 대회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어서 근데 이제 더 크게 할 공간은 없죠. 사실. 그 부산에서 하는 게임 그거는 컨퍼런스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지? GD.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것도 성남이 유치하고 싶어서 되게 네. 열심히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유치하려고 했는데 G스타. G스타. 뭘 하려고 그랬는지 원래 G스타가 계약 기간 끝나서 네. 원래 성남 하지 않겠냐 했는데 옛날에 일산에서 했대요. 네. 근데 또 연장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엑스코. G스타는 그렇게 없어지고 제 생각에 근데 G스타는 컨퍼런스가 아니잖아요. 컨퍼런스도 해요. 그 안에서 여러 개 있으니까 네. 사실 G스타가 성남이나 수도권에서 했으면 그쵸. NDC보다 그런 거에 부대 행사로 더 엄청나게. 컸겠죠. 네. 근데 G스타가 계속 부산에 있어버리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다른 거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걸 할 공간이 애매한데 성남이 예전에 이재명 시장 때 그 남는 땅에 네. 컨벤션 센터 만들어겠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약간 빈 땅에. 아무튼 갔다 오는 길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테슬라 SUV를 탔어요. 모델 X요? 그게 X. 모델 X인가요? 네. 네. 테슬라를 타는 것도 처음인데 네. 거기다 SUV까지 타는. 누가 태워주셨어요? 네. 아는 분이 서울 가는 길인데 같이 네. 가자고 그래서 타고 왔어요. 재밌더라고요. 모델 X가 그 문짝이 이렇게 위로 열려서 좀 더 재밌죠. 아니에요. 그건 옆으로 열리던데.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뒷자리가 앞자리는 옆으로 열리고요. 그래요? 네, 뒷자리는 안 열어봐서 모르겠다. 그렇구나.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문에. 그거 그래서- 앞자리가 여기 위에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것 영상만 같은데. 많이 봐서. 근데 이번에 뭐 중국에선가 테슬라 S 그 폭발한 거. 폭발하는 거 보셨어요? 그랬어요? 주차장에 가만히 있는데 네, 갑자기 폭발해요. 오. 아직 자세한 이유는 안 밝혀져서. 네. 근데 사실 저렇게 폭발하기엔 쉽지 않긴 해요. 전기차는 엔진처럼 폭발력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 둘 터지면서 슬슬 나면서 불이 이렇게 붙고 그리고 특히 테슬라는 원통형 조그만한 건전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 영상처럼 확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타서 이제 장점 단점을 좀
발견하려고 열심히 관찰을 했는데 장점은 확실히 그 고속도로 타면 자율주행 모드로 딱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동승자랑 편했고, 그다음에 단점은 그 예전에 시피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무리가 좀 좋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고속으로 가니까 확실히 소음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차가 SUV라서 그런지 예전에 시피님 차 탔을 때는 일반적인 그 뭐 디젤이나 휘발유 차보다 진동이 적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타고 올 때는 살짝 어지럽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차체 높아서 그런지.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선 소리 많이 들리는 건 약간 그 이유도 있어요. 마감 문제도 있긴 그러니까 거의 1억 5천 가까이 되는 차에 마감 문제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엔진 소음이 거의 없어가지고 들리는 경우도 많고, 제 차도 사실 소음 나거든요. 바람 네. 소리는. 그게 뭐냐면 끝에 마감을 이제 고무로 잘 패킹하면 해서 모델 S 같은 거는 그러니까 벤츠 X 네. 이런 애들은 마감을 잘해서 디젤인데도 엔진 소리가 더 안 들려요. 걔네들은 고속에서. 약간 그런 차이? 어지러운 건 아마 그분이 좀 세게 밟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모델 S 가지고 가서 부모님 한번 태워드렸는데 빨리 가봤을 때 네. 어지럽다 그러셨어요. 차가 급가속을 네, 했으니까. 급가속 확실히 저번에 시피님 차 탔을 때도 급가속 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급가속이 되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델 X도 타고 좋으시겠다. 그럼 본 적도 없는데 한국에서.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처음 탔어요. 신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잘 몰라서. SUV, 테슬라의 SUV. 문짝, 뒷 문짝이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위로 열려요. 전격 X 작전. 자동으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게 좀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모델 S보다 아마 3, 4천 더 비쌀 거예요. 그래요? 네, SUV니까. 근데 그거를 서울 사람들은 좋은 집 아니면 못 타요. 크기가 모델 크더라고요. S도 큰데 네. X는 더 커요. 그래서 모델 S는 제가 아는 그 차. 네, 모델 S는 세단, X는 이제 SUV인데 X는 너무 커서 진짜 웬만한 서울에서 주차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타봐서 모르지만 뭐 발렛 맡길 수. 네, 차 이야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AWS 서밋 서울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딥레이서라고 나름 자율주행차. 네, 장난감 자율주행차로 네. 이제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네, 와. 7.998초가 나와가지고 다른 데는 뭐 9점 몇 초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7.998초가 나와서 이제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그래요? 거기 자기 이름 뒤에 막 회사 이름 붙였거든요. 그래서 1등 하신 분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듣기로는 모빌리티는 좀 이름을 날렸군요. 그쵸. 덕분에. 카카오 모빌리티 분 몇 분 있었어요.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이나 이런 네. 데서도 미리 준비해서 하셨는데 이제 약간 순위 밀렸는데 듣기로는 이제 거기 순위권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원래는 딥레이서 콘솔이라고 딱 서밋 시작하면 열어줘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이틀 동안 막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다른 상위권에 이제 몇 분들은 그 방법 말고 세이지 메이커라고 이제 머신러닝 하는 거랑 로보 메이커라고 뭐 있어요. 콘솔이. 사실 딥레이서 콘솔이 그걸 결합한 거거든요. 예. 그분들이 그걸로 미리 많이 해보시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등 분하고 나머지 밑에 분들하고 그 주행 영상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한 바퀴 운 좋게 한 번 딱 돌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삐릿삐릿이라고 뭐 13초 나오고 하는데 1등 하신 분은 그냥 계속 8초로 돌아요. 거의 부딪히지도 않고. 그러다가 7초 나오고 뭐 9초 나오고 다시 7초 나오고. 와. 확실히 잘하시더라고요. 대단하네. 1등 하면 상위 뭐였어요? AWS 리인벤트 공짜로 갈 수 있어요. 본선 진출. 네.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본선 질출. 네, 와. 본선 가서 해야 돼 또. 기대되겠다. 이분은 되게. 그쵸. 그러게요. 거기서 이제 전 세계 1등 하면 뭐 하나 주지 않을까요? 예전에 에코, 그 아마존 에코로 네. 대회 리인벤트 했을 때 1등 한 분은 황금으로 만든 에코 줬었거든요. 오. 황금 함유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금 딥레이서 주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 하는 데죠. 네, 카카오티 네. 하는 팀. 사실 카카오티? 자율주행이랑 크게 카카오티 상관없죠. 맞아. 카카오티. 제가 이번에 완전 별개 얘기긴 한데 일본 가니까 일본에 재팬 택시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도 네, 약간 들어봤어요. 우버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네. 지역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재팬 택시라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쓰거든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일본에서 카카오티랑 재팬택시랑 협약을 해서 카카오티에서 재팬택시처럼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로밍비 추가 내야 되긴 일본에 하는데, 가면? 네. 근데 조금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 동남아 갔을 때도 그렇고 이게 유심에서 그 전화번호 없는 유심을 쓰거나 네. 아니면은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것만 가져가면은 그쪽에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팬택시나 우버를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그쵸. 처음 가입하면은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활성화를 안 하고 가가지고 재팬택시 그 카카오티로 불러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불러지더라고요. 이게 활성화를 미리 해놓고 가더라도 네. 전화번호가 안 뜨거나 전화를 못 걸게 되면 드라이버가 약간 의심을 하거나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콜을 안 그러니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관광지에서는 다 오긴 해요. 그래요? 관광지에서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돈 벌고 외국인들 많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안 된 거는 호출은 되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계속 그 사람들한테도 카카오라는 게 뜨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콜이 안 잡혀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루비카야기 회장 가는 거 계속 시도했었는데 한 3-4번 하다가 안 잡혀서 그냥 포기했어요. 연동은 됐지만 잡을 순 없었다. 네. 그게 뭐 후쿠오카가 재팬택시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되는 지역이긴 한데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잡긴 했어요. 일본 택시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후쿠오카가 조금 해서 한 15,000원, 2만원이면 다 갈 수 있어요. 비싼데? 비싸긴 비싸죠. 근데 공항도 되게 가까워서 공항에서 호텔까지 한 15,000원이었거든요. 우와. 그거 생각하면 훨씬 싼 거죠, 오히려. 그러네. 그리고 일본 택시 쪽은 되게 좋은 게 일본 계시던 분한테도 물어봤었는데 일단 뭐 승차거부 같은 것도 없고 단거리 가도 전혀 싫어하지 않고 전혀 그냥 부담 없이 타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일본 택시의 제일 좋은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 뒷문짝이 자동으로 아, 맞아. 어. 신기한 게 열리는 것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도 자동으로 닫혀요. 그래서 내가 안 닫고 내려도 돼요. 완전 오래된 택시 같이 네. 생겼는데도 그러니까. 와. 그래서 열고 닫는 거를 내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면 택시 기사 싫어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컨트롤 하는 건데 네. 내가 먼저 열거나 닫고 하면은 뭐 계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대로 하면 돼요. 택시 비용 얘기 나와서 저 미국 갔을 때 엄청 가까운 거리거든요. 택시 타고 한 10분 거리가 숙소였어요. 회사부터 숙소까지. 근데 타면 뭐 $10 언저리가 나왔거든요. 편하게 타고 다녔는데 물론 출장이니까. 택시. 예, 우버. 아, 우버 택시 타고 타죠. 다녔죠. 우버라고 하죠. 우버 타고 다녔어요. 예, 우버 타고 다녔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좀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다가 하루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 미국에 있을 때는 $10씩 내고 맨날 아침에 오고 저녁에 가고 했는데 물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비용이 더 들진 않았지만 나의 그 안락함?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한 13,000, 저 집까지 1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투자 못할까?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택시를 타는 것 같아요. 약간 힘들거나 할 때. 물론 이제 회사에서 그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택시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도 가끔씩 하게 되더라고요. 비용 확실히 한국은 택시 비용이 싼 것 같아요. 타다도 그렇고. 전 택시는 이제 일단 택시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워낙 이제 단거리 같은데 그런 게 애매해서 타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애매한 경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타다는 좋죠. 네, 타다 물론. 저 지금 택시라고 얘기한 게 다 타다. 아, 그래요? 그걸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타다. 우버랑 네. 택시는 다르고 타다랑 택시는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낙규님은 그런 일회성 비용 말고 정기적으로 비용 내는 거 되게 많으시잖아요. 정기적으로. 앱 구독도 하시고, 그러니까 구독형 앱도 하시고, 후원하고. 네, 후원도 하시고, AWS 내고. 그거 말고 뭐 또 구독형으로 뉴스 같은 것도 보세요? 뉴스레터요? 네, 돈 내는 뉴스레터 같은 것도 보세요?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돈 내는 뉴스레터 한국에 있어요? 아웃스탠딩? 스탠딩 약간 뉴스레터가 뉴스레터가 있어요? 보다는 퍼블릭 같은 구독 서비스라고 구독 가서 보는 거죠. 서비스기는 하죠. 근데 뉴스를 이제 표방을 했었으니까. 뉴스레터가 있어요? 있는지는 뉴스레터라고 하면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너울님이 얘기하신 뉴스레터라고 하면 이메일 넣고서 이메일로 받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요즘에 유행하는 뉴스레터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그거죠. 한 일주일이나 하루 걸 모아서 그러니까 이슈 같은 거 알려주는 네. 느낌? 근데
아웃스탠딩 같은 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소식을 모아서 가끔 비정기적으로 하고 네. 이메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네요. 아웃스탠딩은 이제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뭐 뉴스레터 요즘에 많긴 하죠. 외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모닝브루? 모닝브루인가요? 모닝브루. 네. 모닝브루가 좀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모았고. 개발 쪽 얘기인가요? 아니요. 경제 뉴스 요약하는 건데 모닝브루인데 이게 좀 투자도 많이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 경제 뉴스 이런 거를 발행해 주는데 맨 위에 보면 엄청 간단하게 있고 그 바로 밑에 S&P 지수, 나스닥 뭐 이런 지수가 올랐는지 언제 내렸는지 뭐 오일 가격, 금 가격 이런 거 간단하게 있고 뭐 밑에 이제 몇 가지 정보가 심플하게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미국에 이제 이분들 시간이 없고 그쵸. 이런 거기 때문에 간단한 정보. 근데 이게 꽤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 경제 분야는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뉴닉이라고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게 뉴스를 재가공해서 보내주는 뉴스레터 있는데 저는 한 3,000명인 시점에 가입을 했거든요. 걔네가 이제 뉴스레터 맨 마지막에 현재 뭐 몇 명이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이런 것도 쓰고 뉴스레터 맨 마지막에 항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말 써달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닉은 좀 재밌었던 거는 매월 초에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후원을 열어요. 그래서 후원해주세요. 뭐 같이 유닉을 만듭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얘네는 너무 자주 오지는 않고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오는데 그래서 부담 없이 읽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읽고 또 깊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은 링크 타서 뉴스로 들어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좋고 또 약간 그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보면 좀 등한히 할 만한 뉴스들도 꼽아주더라고요. 뭐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써주고 하니까 관점도 좋고 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들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봤는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 차라리 경제나 섹션별로 일반적인 뉴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약간 유닉은 몇 개 보니까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거의 모든 메인 뉴스에 그러니까 나름 이제 골고루 이야기해주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좀 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다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CP 스타일은 그거 아니에요? 하테나 북마크 인기 엔트리 같은 거. 그렇죠. 아니 모아서. 저는 약간 모닝브루가 좋았던 게 모닝브루는 그냥 딱 사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주로 모든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경제 하루하루 보면 좋은 것들. 근데 이제 주로 정치나 뭐 이런 거는 당시에도 좋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정보도 많이 알려지고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위키 같은 데서 보면 좀 더 재밌는 게 아닌가. 모닝브루는 지금도 구독하고 계세요? 네, 모닝브루는 이메일로 봤는데 그냥 다른 거 영어라서 다 못 보고 그냥 화살표가 6개 올라갔구나 내려갔고 뭐 이거 그리고 뭐 테슬라 뭐 이렇게 써있으면 테슬라 있구나 뭐 그런 정도. 뭔가 소식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애들도 매일매일 하니까 좀 부담 없고 객관적인 정보다 보니까 매일매일 되는 것 같고 유닉은 보면 진짜 공은 많이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들이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인데도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하나 생각이 그 주제도 가볍지도 않고. 저는 그거를 한 4-5명이 쓴다는 게 충격적이었어. 이분들 풀타임은 아니시겠죠? 풀타임일 것 같아요. 풀타임일 것 같아요. 돈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차라리 유닉이 팟캐스트 하면 인기 많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만들면서 막 떠들고 그걸 그냥 방송에 되겠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CP랑도 얘기했었는데 퍼블리가 원래 뉴스레터였잖아요. 너걸님 기억하시죠? 아직도 몰라. 퍼블리가요? 모르셨어요? 아, 퍼블리 뉴스레터가 있었죠. 퍼블리가 서비스가 있었죠. 없었어요. 서비스가 없고 뉴스레터만 오픈을 했는데 그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내놓는다 하다가 그 서비스 나온 게 지금 퍼블리인 거예요. 나중에 퍼블리 대표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물어봐. 모셔주세요. 시피님이. 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요번에 진짜 뉴스레터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뉴스레터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돈 받고 그 돈을 받는 거 같아요. 받아요? 뭐 했어요. 아무튼 퍼블리가 뭐 조사를 했어요. 뉴스레터에 대해서. 지금 뭘 구독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약간 지금은 제 생각에는 닫혔네. 퍼블리도 그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닝브루 같은 거?
그냥 퍼블리도 어쨌든 다른데 이제 유닉이랑 이렇게 시작한 데랑 좀 다르게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미국이라는 이런 데도 볼 거거든요. 보겠죠. 네, 근데 모닝브루가 잘 되니까 약간 그런 컨셉이 약간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서로 약간 다른 방향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예전에 뉴스큐라는 앱을 좀 써본 적이 있는데 얘도 이제 비슷해요. 근데 얘는 하루에 2번 노티가 오고 거기에 가보면 얘네는 코멘트를 직접 달진 않고 뉴스 기사를 그냥 큐레이션해서 보여줘요.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뭐 한 10개 정도? 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문화 다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싸이월드에서 만든 서비스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싸이월드가 새로운 시도들 많이 하면서 커나가려고 하나 보다. 이거 신과 함께도 한번 나왔어요. 낙교님 기억 안 나세요? 뉴스큐 만드는 분이 신과 함께 나와서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옛날 된 얘기긴 한데 제가 듣는 속도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죠. 빠르죠. 아무튼 그랬는데 뉴스큐 뭐 이렇게 삼성이랑 협약해서 빅스비에도 뉴스 큐레이션으로 들어간다. 뭐 이게 나오더니 사라졌어. 이게 싸이월드가 점점 망해가서 그런 거. 싸이월드 이미 있어요? 분리돼가지고 별도 회사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죠. 아니, 싸이월드는 아직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싸이월드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간다는 아 그래요? 이야기였어. 근데 뉴스큐라고 치니까 지금 구글도 그렇고 무슨 뉴스 큐레이션 뭐 뉴스 사이트 이상한 언론사가 나오네. 이름을 잘못 지었네. 이름을 잘못 지어서 없앴나? 지금도 그냥 치면 안 나오고 뉴스큐로 네. 싸이월드 뉴스큐 해야지 기사가 좀 중단됐다는 뉴스가 보이죠. 겨우 예. 나올 정도니까. 인기가 없었나 보네. 근데 이거는 사실 잘했으면 괜찮은 것 같은 게 지금 뉴스 큐레이션 앱이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일본에서 잘 나가는 스마트 뉴스 네. 애들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의견 이런 거 없어. 뉴스큐도 그건 없었어요. 그리고 좋았던 게 뭐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상세하고 좀 롱폼 기사 같은 느낌을 링크를 항상 해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기사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니즈는 있는데 사실 기사 제목만 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롱폼인지 숏폼인지 뭐 아니면 우라카인지 모르는데 그걸 해주더라고요. 아, 좋았는데. 낙규님은 뭐 뉴스레터 보는 거 없으세요? 저는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전 뉴스레터는 안 보고 이제 거의 뉴스레터 대용 격인 게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 진우 씨 나오는 거? 팟캐스트? 그거를 듣죠. 네, 왜냐면 그거만 들어도 한국에서 뭔가 제도 같은 것들 그런 네. 거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도.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로 듣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받아보긴 했는데 그 한국 분이 만드신 것 중에 데브 블로그스라고 개발자 블로그 모아놓은 네, 개발자 블로그 그런 모아놓은 게 걸 있었어요? 뉴스레터로 만든 게 있어요. 새로운 글 올라오면 쭉 모아서 보내주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별로고 왜냐면 그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요. 다 그렇겠죠.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모든 거니까. 개발자들의 블로그를 다 보여주니까 별로고 그게 최근에 그 폼에다가 주간 인기 글을 뽑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책 한번 들어가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 컨트롤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글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피처가 있잖아요. 좋은 글이란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좋은 글의 형태를 약간 이미지적으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머신러닝을 시켜서 다 비교를 하면 좋은 걸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한 걸로만 해도 또. 근데 한국에서 그런 게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해커뉴스 비슷한 것들이 해커뉴스나 북마크 서비스들이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아준 서비스를 볼 게 없어서. 그 다음 단계를 못 간 거지. 랭킹이나 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하테나 북마크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레딧이나 해커뉴스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어로 된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트위터에서 좀 링크 대다가 뭐 아니면 그냥 묻히거나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은 글을 찾을 수가 콘텐츠가 힘들어요. 많이 없어서 그것도 그 그렇죠. 서비스 운영 입장에서도 엄청 인기 없는 것도 그 뉴스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가 올라가니까 랭킹 잡기도 어렵고 아니 지금 무슨 뉴스 나오면 44비치도 그렇지만 그냥 내가 출시했습니다 한글만 써도 아마 구글 상위에 올라올 것 같은 느낌. 그거 근데 구글 상위에 올라가도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아무튼 좀 퍼블리 때 진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퍼블리가 그 전후로 뉴스에서 유명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퍼블리가 그때 구독자 수가 몇천 명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거지? 이렇게 구시대적인 방식에? 그러게요. 왜 구독하는 걸까요? 그냥 그때부터 약간 옛날부터 거의 2009년, 10년 넘어가고 컨텐츠 많을 때 그때 트렌드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한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큐레이션이었어요.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큐레이션이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별로였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개발적으로 따지면 뭐 루비 위클리, 자바스크립트 위클리, 포스트그레스 위클리 이런 게 막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한지 모르겠지만 아니, 성공했어요. 왜냐면 그 위클리 만든 게 처음에 아마 그 사람 만든 게 루비 위클리인가 뭔가였어요. 그 P로 시작하는 무슨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거의 그걸 회사 수준으로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랑 나머지 영역으로 확 확장한 거예요. 위클리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맞아. 사람들이 그 많은 상태로 한 3, 4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정보만 받고 싶다 이런 니즈가 생기고 그게 딱 풀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게 잘 되고 그게 이제 다양한 분야로 퍼지고 이거를 좀 빨리 접한 분들은 퍼블리 대표님도 아마 그럴 테지만 그걸 캐치한 거죠. 외국에서 그런 걸 구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캐치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거 한참 뜨기 전에 예병일의 경제노트라는 이메일 서비스가 있었어요. 못 들어봤는데. 엄청 옛날 거예요. 진짜 한 2000년 뭐 이럴 시점인데 그러니까 큐레이션 막 핫하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의 묵상 노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그쵸.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다음 메일 쓸 때, 한 메일 쓸 때 제가 예병일의 경제 노트인가 그거를 구독했었는데 지금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메일이 거의 매일매일 보내줬었으니까. 지금 뉴스레터랑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다르죠. 그때는 약간 그때는 개인의 시각을 좀 맞아요.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구독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는데 무슨 아침 뭐 고도일에 고도일의 아침 묵상이었죠. 저 너무 싫어서 왜 자꾸 이런 걸 나한테 보내는 거야? 그건 약간 좀 다르죠. 뉴스나 뭐 이런 많은 컨텐츠 중에 한 건 아니었고. 생각해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연속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퍼블리도 보면은 정보성은 아닌 거였거든요. 그냥 보선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책 같은 거 요약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주에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냥 정보성 뉴스레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구독하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RSS가 망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RSS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이제 피로가 쌓이니까 좀 요약하는 걸로 넘어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퍼블리가 그 새로 한다는 거 누가 이제 쓴 게 있는데 네. 앱 형태로 나오고 예. 이게 약간 잘 될지 사실 애매한 관점이네요. 뉴스레터가 잘 되면 또 앱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앱으로 가면 이런 또 컨텐츠 그 추천 플랫폼이 뭐가 있었냐면 네이버가 만들었던 뭐 있었어요. 라인이 했던 거. 디스코. 네, 디스코. 디스코 한때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약간 또 걱정이 되네요. 약간 저는 디스코도 보면서 느낀 건데 너무 그러니까 좀 창작자한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디스코 같은 것들은 완전 큐레이션이 돼버리면은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재미도 없고 뭔가 더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큐레이션 쪽은 이제 스마트 뉴스는 좀 다른데 그건 컨텐츠로 밀어붙인 거고 자동 추천 시스템이고 뉴스레터의 그런 추천 시스템들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큐레이션 하는 거는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 우리가 큐레이션은 한 사람을 믿고 가는 거라서 뭐 디스코 얘기긴 해요. 네. 뭐 좀 그러니까 디스코처럼 그러니까 근데 퍼블리도 지금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가져와서 그 코멘트를 유스큐가 남기면서 그랬는데 네? 유스큐도 저는 별로 안 하긴 했지만 셀럽들이 있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셀럽들이 자기의 큐레이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걸 구독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큐레이션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낙교님처럼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냐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 사람 팔로우하면 되니까
스마트 뉴스는 그런 개념 아니거든요. 그냥 모든 뉴스를 다 모아가지고 앱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근데 거기서 나온 이제 데이터 가지고 자동 큐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럼 또 딴 얘기긴 한데, 그런 상징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트위터가 앱 카테고리를 뉴스로 바꿨었잖아요. 아 정말요? 네. 언제? 예전에. 예전에요? 지금은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모르겠어요. 소셜 미디어로? 아닌가? 트위터가 뭐 안 된 이유를 알겠네. 예전에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서비스 중에 스타트업 중에 자기들이 뉴스가 되길 원하는데 다 망했어요. 대표적으로 야후가 그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선 다음이 그랬죠. 여기 기사가 있어. 2016년에 뉴스 카테고리로 그렇네. 앱스토어에서 갔어요.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자체가 그거였던 것 같아. 트위터도 뉴스를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그 아까 야후나 다음이나 트위터 보면 약간 달라요, 뭔가. 그 스타트업 그 회사 IT 업계 회사들이 확장해 나가는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런 거네. 트위터가 뉴스로. 근데 확실히 뉴스레터가 피로감이 가장 덜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내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페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RSS도 그렇고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컨트롤도 잘 안 되고 RSS 같은 경우도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체별로 빈도가 너무 다르니까 적당하게 보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쵸. 항상 내가 보고 싶은 제일 좋아하는 블로그는 거의 안 올라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편향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편향돼 있고 새로운 매체가 들어가기 힘든 시장? 그런 RSS 구독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RSS 구독 시스템. 뭐 우선순위를 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빈도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조절한다던가. 근데 사실 피델리도 그렇고 결국에 그런 게 안 들어가긴 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극히 일부인 거죠. 그런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은. RSS라는 단어를 빼야 돼. 그쵸, 빼야죠. RSS더라도 RSS 아닌 것처럼 하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XML 딱지 붙어서 뭔가 이상한 페이지가 나오는 그게 엄청 상징적인 블로그 시대 당신에게 배달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용어를 써야겠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네. 근데 약간 큐레이션 할 거면 차라리 진짜 뉴스레터 같은 방식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뉴스레터가 그리고 거기서 성공 모델도 만들 수 있고 성공 모델 앱 안 만들어도 되고. 근데 뉴스레터 큐레이션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으기도 힘든데 뉴스레터를 큐레이션하는 걸 다시 만들면 안 되나? 그게 일본 같은 메타 큐레이션. 경우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하테나 북마크 말고 링크계 사이트라는 게 진짜 많았어요. 링크계 사이트라고 링크만 모아서 올리는 사이트들인데 얘네가 영향력이 엄청 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명한 링크계 사이트에 내 기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온 트래픽이 약간 미국으로 치면은 뭐 해커뉴스급은 아니지만 한번 툭 치고 올라가는 거죠. 뭐 진짜 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 사이트에 5,000명씩 들어오고 하루에. 물론 기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 그런 사이트들을 또 모아서 메타 뉴스 사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뉴스레터가 여러 개 많아지고 점점 아마 추세상 그럴 것 같은데 이것들이 아침에 오면 그걸 싹 모아가지고 내가 다시 발행해. 링크로. 왜냐면 사실 큐레이션 사이트들도 뭐 뉴스 사이트에 허락받고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링크만 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닉 같은 경우는 뉴스 링크만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공개된 페이지가 있잖아요. 뉴스 그러니까 링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링크를 말하는데 유닉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링크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이브 링크가 있잖아요. 네. 아카이브 링크를 거는 거죠. 그렇죠. 보통 공개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뉴스레터를 일주일간의 뉴스레터를 모아서 맞아요. 일주일마다 보내주는 거지. 유닉 같은 경우는 특히 실성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괜찮다. 메타 유닉 거 뉴스레터 일주일 거 모아서 한 번에 하고. 근데 글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 일주일치가. 많아도 상관없죠. 그냥 골라보는 거죠. 그게 다시. 많을수록 많을수록 메타 서비스가 더 유리해요. 그냥 그 많은 걸 사람이 매일매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집중도 안 되는데 내가 월요일에 바쁘고 화요일에 바쁘면 못 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주일 내내 오는 뉴스레터는 결국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스낵이 그래요, 저. 스낵. SNEK라고. 근데 거기는 자동화 추천 아니에요? 네, 자동화 추천이기는 한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 클릭해 놓고 근데 매일 오니까 한번 밀리면 정말 투자 정보 힘들어요. 네, 투자 정보.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아까 모닝 브루
그것처럼 경제 뉴스 보는 걸로 이제 좀 썼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일단 기사들도 기사 모음을 링크로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이 어떤 사건을 겪었다. 그럼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것과 관련된 각종 신문들의 기사들이 쭉 리스트로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내가 골라서 봐야 되는데 스낵은 지금 그런 뭐 것도 좀 구독하는 게 없는데요. 별로라서. 페이지? 그냥 그게 가입을 하면 돼요. 뉴스레터가 아니에요. 네. 이메일이에요, 그냥. 이메일. 그 회원들한테 보내는 개인화된 이메일이에요. 회원들한테 보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격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아까 뉴스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롱폼 기사를 좋아하는 게 이제 사건의 전말도 궁금하고 사건이 현재 시점에 어떤 진행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얼마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할 법한 뉴스 형태를 가진 기사를 BBC에서 발견했었어요. 그게 이제 줄리안 어산지라고 위키릭스를 배포하셨던 그분이 체포됐거든요, 영국에서. 그 기사를 BBC가 올렸는데, 이제 기사를 읽으면 기사는 그냥 소식을 전하고 있고, 위에 동영상이 있고, 뭐 중간중간에 사진이 들어있어요. 이런 폼은 흔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기사 안에 링크들이 잘 달려 있어요. 그 링크는 예를 들면 줄리안 어산지가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 자체는 사실 크게 기사화될 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사를 찾기가 어려운데 얘네는 그 줄리안 어산지 체포 기사 안에 줄리안 어산지의 이력을 링크로 달아놨어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위키 시스템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줄리안 어산지에 관련된 사건의 타임라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엄청 오래된 사건이니까. 근데 그런 사건의 타임라인도 별도의 기사로 또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또 정보가 있어요. 링크 말고도. 예, 밑에도 정보들이 있고 엄청 그 각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링크들 달아놓고 하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이버 기사들을 보면 링크가 일단 없잖아요. 그리고 신문사 사이트를 들어가더라도 링크가 잘 달려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네이버 기사는 아니고 그냥 원래 언론사들의 기사에 뉴스에 기사를 안다는 거.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어밖에 없어요. 잘 다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네이버 송고할 때는 또 그 링크들이 다 빠지잖아요. 예. 네이버 송고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일보밖에 없어요. 전통적인 언론사 중에서 링크 시스템 전통 활용하는 언론사 중에 거는 그렇죠. 한국일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블로서나 이런 데 모르겠는데 블로서는 좀 달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롱폼이면서도 사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근데 롱폼이랑 그런 뉴미디어랑은 좀 다르잖아요. 뉴미디어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시는 기사 형식 자체가 어떤 비선형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대한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나무위키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정보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영역이. 다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같으니까. 이거 STD 에러로 해야 되겠다. 근데 약간 저는 롱폼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롱폼 저널리즘 자체를 롱 저널리즘이든 아니면 좋은 기사든 그런 거 자체만 모아놓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트위터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기사를 찝어서 한국어로 된 것도 링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영어로 된 같은 경우는 찾기는 쉬운데 거꾸로 말하면은 롱폼 저널리즘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30, 40만자씩 되는 글을 웹에서 보면은 일단 앞부분 보고 닫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좀 한계가 있어서 한글로 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BBC 주신 거 보니까 애들은 이거 CMS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CMS도 잘 되어 프로필이랑 있죠. 타임라인이 네. 그 밑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고 근데 그 다른 기사가 보니까 타임라인 같은 경우 2000 막 몇 년 8년 뭐 쓴 것 같은데 계속 거기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요건 제 생각에 CMS 시스템이 자동으로 링크처럼 연동해줬다. 자동으로 연동돼서 이쪽에 하면 저쪽에 나오고 다른 기사를 쓸 때 줄리안 어산지가 누군가 기자가 치면 그냥 다른 데 그 DB에 딱 여기 와서 붙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롱폼 자체가 롱폼이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도 잘 받쳐줘야죠. 사실 위에는 간단하고 밑에는 그거를 기자가 쏙쏙쏙 그냥 집어넣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 롱폼이랑 뉴미디어적인 어떤 그런 걸 활용한 기사 체계랑 좀 다른 것 같다고 한 게 그거긴 하거든요. 뭐 연결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렇죠. 복합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롱폼이라고 느낀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분석적으로 결국은 더 깊게 팔 수 있는 깊이 거. 팔 수 있다는 거. 사실 기사 자체는 롱폼이 아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키리스크에 줄리안 어산지가 체포당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체포되는 날 트위터에서 급작스럽게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참 체포돼서. 이 줄리안 어산지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개인의 인격을 빼고서라도 이 위키릭스를 유포했던 거를 공익 제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커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볼 것인지 그거보다는 전 왜 잡혔나 이 생각이 궁금했는데 그 BBC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유력한 거는 그 에콰도르인가요? 네, 거기 대통령 거를 위키릭스가 네, 터뜨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이상해요. 그 대통령의 사생활과 딸이 뭐 춤추는 영상, 그 전화 통화, 유럽에 있을 때 수집됐던 정보가 유출돼 있대요. 그리고 이제 줄리안 어산지가 트위터에서 뭐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뭐 해서 뭐 내정 간섭 금지 명령도 받고 그래도 뭐 또 그 와중에 소송하고 네. 하다가 이제 네, 밉상된 것 조금 같아서.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어산지는 체포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사실 그런 에콰도르 쪽 대통령은 안 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굳이 비록 잡혀 있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뭐 찌질한 짓을 잡혀 있었어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안에 있었죠. 그 에콰도르 덕분에 살아남았는데 네, 대사관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에콰도르가 뭐 잘못하는 거를 숨겨줄 것인가? 그러면 본인의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공익 제보하고, 제보하고 했으면 그 와중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거는 뭐 하나 이거는 몰라요. 아무튼 복잡한 그렇구나.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성향이라는 거는 예전에 뭐 우리 그 뭐지 유관순 그런 분도 잡혀가서도 뭐 그쵸. 대한독립망대 막 외치잖아요. 그거 외치면 죽을 것 뻔해도 네. 그런 느낌이 그쵸.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건 넘어가고 네. 길어지니까. 그 해커스 책 복관하는 거 예전에 텀블벅에서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할 것 같다고. 예. 조만간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었죠. 이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나왔어요. 시작했어요. 네, 이제 이제 시작한 시작했어요. 거예요.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달성은 했어요. 여기서 그 약간 이 프로젝트 원래 텀블벅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자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읽어봤더니 5월부터는 일반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전자책도 월 말이면 나올 거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 그래요, 근데. 네, 요즘 다 그래요? 그래요. 네. 요즘에 거기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홍보? 홍보랑 돈, 조금의 돈 뭐 이런 거? 음. 근데 제목이 좀, 원하셨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해커 광기의 랩소드잖아요. 네. 근데 조그만 제목으로 이제 세상을 바꾼 컴퓨터 혁명의 영웅들인데, 반대로 저는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꾼 컴퓨터 혁명 영웅들의 스토리잖아요. 네. 그게 더 전면에 강조됐으면, 옛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읽어볼 것 같은데, 그냥 해커가 앞에 광기의 랩소디 하고 막 코드 나와 있잖아요. 또 터미널 코드? 이러면 해킹하는 책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이걸 모르면 오히려 이 책을 읽고 싶은 컴퓨터를 역사를 알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인사이트 사장님이 트윗 남기셨던데. 네. 그래요? 서로 까는 내심 아니요. 까는 게 아니고 그 한빛미디어에서 이 프로젝트 한빛미디어 공식 계정인가? 거기에서 이 프로젝트 링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인사이트 사장님이 인사이트 사장님이 아니지. 인사이트북 공식 계정이 그 한빛미디어를 리트윗하면서 그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순서님인가? 그걸 보면서 훈훈한 광경이다. 보통 지시하기 마련인데 좋은 책을 이렇게 복간한다고 할 때 다른 출판사가 홍보해 주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다른 분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인사이트 공식 계정에서 사실 한빛미디어에서 절판을 시켰으면 우리가 복간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게 뭐 속내가 후원하면 뭐 드러났죠. 표지 색깔을 다른 거 주네요. 네, 초록, 표지 빨강, 색깔을 선택할 수 파랑, 있어요. 빨강. 네, 세 가지 색이 있다고 뭐 합니다. 다른 걸 주는 거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네. 많이 후원하면 세 가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이 최신판보다 최초에 만들었던 불법 번역판을 보고 싶네요. 광기의 역사? 아니요, 뭐 저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해커 까만색에. 광기의 역사. 예. 진짜 그 시대에 번역했던. 왜 그게 궁금하세요?
그냥 그 사람들 진짜 그걸 보고 싶은 열망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물론 번역 아니에요. 품질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회사에서 시켜서 했겠죠. 아니 이게 무슨 동아리 같은 연구회 같은 곳에서 번역했던 거라서 편집장과 번역자들 동아리 같은 데서 한 거니까 아. 약간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투자 쪽에도 그런 거 유명한 책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번역본은 동아리 없고. 같은 데서 번역됐던 거 안전마진이라고 누가 쓴 책이지? 그만해요. 빨리 넘어가요. 퇴근해야지.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스택 오버플로우 세스클라만. 개발자 설문? 네. 언제 했어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지난지 꽤 됐는데 이게 의외로 별로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꽤 지났는데 뭐 사실 개발자 설문이라는 게 비슷비슷해서 지난번에 젯브레인 개발자 설문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언어별 트렌드나 이런 거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제 재밌게 봤던 부분은 그 Families and IT Support라는 항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족 중에 네가 그 가족 내에 IT를 맡고 있냐. 그래서 예스가 53%고 한숨이 25%고 also yes?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한숨이 14%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6%가 남아있는데 이게 다행히도 다른 누군가가 그걸 맡고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다른 누군가도 결국은 아마 개발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참 씁쓸하구나. 씁쓸하면서도 뭐 사실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기면서 할 텐데 또 그 바로 다음 질문이 이것 때문에 지친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78%가 yes라고 대답을 한 걸 보면 이거는 뭐 네. 근데 소셜 미디어 유저가 좀 특이하네요. 네, 이건 좀 특이했죠. 레딧이 1등인 건 알겠는데 유튜브가 2등이고 파츠앱이 3등이에요. 젊은 층이 약간 많이 들어온 거 아닐까요? 젊은 층이면 유튜브? 네. 유튜브에서 요즘 막 근데 스택 오버플로우가 엄청 기크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이제 그냥 되게 일반적인. 네. 네. 그런 저는 소셜미디어에 해커 뉴스는 안 들어가나 싶어서. 그리고 되게 정보 쪽으로 뭔가 제대로 된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스택 오버플로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택 오버플로우의 어떤 답변 퀄리티들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해결 방법만 네. 단순하게 알려준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약간 민주주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투표하는 게 올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스택업 잘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근데 어떤 정보로서의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쵸. 계속 올라가진 않죠. 뭐라고 해야지? 파이썬에서 뭐 한글 어떻게 치나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수준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조회가 되는 거니까. 질문 수준도 뭐 사실 딱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깊이 있는 걸 물어보긴 어렵고. 저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개발자들이라고 쳤을 때 보통 비대면 대화를 더 좋아한다 이런 편견? 선입견이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어쨌든 60%가 그냥 대면 대화를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번에 슬랙 안 됐을 때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슬랙이 안 돼서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농담들이 그냥 편견에 기반한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말로 하는 게 더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말로 그것도 있고 했을 이제 때는. 그 리모트라고 뭐 레일즈 만든 회사에 있는 분이 원격 그런 책 쓴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원격 근무할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원격 근무를 하다 보면 외로워진대요. 아무리 채팅하고 뭐 이렇게 그쵸. 해도 외로워진대요. 그래서 안 외롭게 서로 일부러 뭐 화상 채팅도 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대면으로 뭔가 일하고 이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해도. 근데 성향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도 보면은 되게 그런 비대면 대화, 지향적이고 뭐 같이 있더라도 거의 슬랙으로만 얘기하고 그런 팀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무 힘들어했다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슬랙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분도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성향차도 굉장히 큰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외로움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봤어요? 기술업계 인플루언서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뭐 1위, 2위는 뭐 앨런 머스크나 아니죠. 제프 베조스라는 게 이해가 돼요. 1위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앨런 머스크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냥 투표한 것 그냥 같은데. 좋아하는 거잖아요. 앨런 머스크는 기술자는 아니에요? 기술자는 기술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영향을 줬을 수는 있는데 개발자들이 다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많이 타고 다니나 보죠. 이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은. 제프 베조스나 뭐 스티아 나델라? 사티아 나델라. 사티아 나델라는 진짜 영향력 있을 만했죠. 그쵸. MS가 워낙. MS를 확 바꿔놨으니까. 이분이 MS CEO. 네. 근데 5위가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보다 그래도 높은 게 있어. 더 웃긴데 이거. 네. 4등이 나잖아요. 낮아. 4등이다. 그러니까 자의식도 강하고. 자의식이 강해. 그리고 밑에 쭉 가보면 12위 정도의 시진핑이 있어요. 아, 이게 중국인 개발자가 은근히 많이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시진핑이 10위야. 기술업계 인플루언서. 저 밑에 잭마도 있어요. 알리바바. 예. 잭마도 있네요. 한국 사람 없네요. 예. 다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앤드류 용, 제프 딘, 딥러닝계 쪽에서. 에반유가 그 사람이죠? 뷰제이에스. Vue.js 만드신 이맥스 분. 만드신 분도 있네요. 누구예요? 리처드 스톨만. 예? 스톨만이 있었나요? 네. 이맥스 쓰는 사람들이 뭘 토발스도 있네. 예. 토발스도 있고 뭐. 댄 아라모브? 이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비탈릭은 자바스크립트 이더리움 쪽이구나. 만드는 사람. 비탈릭 이더리움이구나. 구테린. 레리 페이지. 리치 키? 리치 키는 그 클로저 만드신 분. 이게 다. 언어별로. 근데 왜 마취가 없어? 마츠도 없고요. 파이썬 루비도 루비 안 없어요. 나가네. 파이썬 루비 다 없어요. 리사수는 뭐야? AMD, 예. 존 스킷, 뭐 데미사 서비스는 알겠고. 그다음 워너 보겔 누구지? 구직시 고려한 요소가 얘들은 설문 엄청 빡세게 했네요. 네. 남자 여자 나눠놨어 또. 네. 차이는 없네요. 남녀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네. 근데 조금 달라요. 조금. 여자는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환경이나 회사의 문화에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두셨더라고요. 그렇네.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남자들도 2등이 오피스 환경이긴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나 전체에서 1등인 언어나 이런 스택 뭐 이런 게 4등? 이거 사람들 성향이 다 달라서. 그쵸. 사람마다도 다르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는 게 이것 좀 눈에 들어오네. 맨 마지막에 이제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들. 중요한 요소죠. 이거 요즘에 이제 회사 이사 가면서 퍼블리에서 나온 그 오피스 배치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한번 봤거든요. 거기서 직원들이 제일 오피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소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1등이 디스트랙팅 워크 인바이러먼트가 그런 건가요? 좀 다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거라고 이해했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있는 게 그 오픈 오피스에 대해서 연구한 것 중에 오픈 오피스가 실제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걸도 봤는데 실제 연구에 그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오픈 오피스에서 어떤 식으로 일할 때 업무 효율이 떨어지냐, 혹은 어떤 식으로 일할 때 업무 효율이 올라가냐가 또 차이가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팀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항상 뭐 작은 일이라도 뭐 소통하고 이런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팀은 당연히 오픈 오피스가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독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뭐 마케터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협의할 일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협의 많이 하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마케터 잘 몰라서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랑만 통화를 하고 팀원들이랑은 코워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 당연히 오픈 오피스에서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고 하고. 그 조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순히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그냥 수학 문제 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옆에 한 10명이 서로 오픈돼서 막 시끄럽게 수학 문제 푸는 사람이랑 막힌 사람이랑 그게 아니면은 성과를 측정할 수 없어요. 아니, 측정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측정하는 방법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회과학 쪽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하고 이제 그런 업무 효율성을 결과로 놓고 하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걸 분석하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로는 어쨌건 오픈 오피스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는 그 같은 연구 결과로 해서 얘기를 하신 거 아니면 일반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같은 연구 결과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대치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대요. 아. 네.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봤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조에론 소프트웨어에서 네, 그 이 회사의 뭐라고 해야 되나 팀의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10개 중에 안에 하나 그게 있거든요. 그 독립 사무실을 맞아요. 주느냐 그게 맞아요. 들어있어요. 개인별로 맞아요. 공간을 주느냐 독립된 공간을 주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효율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 협업이 많이 필요한 팀인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저하된다. 약간 그런 얘기들. 회사나 사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조엘 그분이 C# 쓰고 약간 MS 밀접하잖아요. MS가 옛날에 독방 주기로 유명했잖아요. 개발자들도. 근데 MS도 점점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 스타일 따라 연구 결과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느 쪽을 선호하고 어느 쪽 오피스를 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컸냐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약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냥 오픈 오피스 하는 페이스북 같은 거 워낙 그러니까 스타트업 자체가 잘 나가니까 근데 걔네들이 네. 다 오픈 오피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유행이 돼버렸죠. 그리고 카우스 몽키 책 중에 그것도 있어요. 뭐예요? 페이스북 안에서 레벨이 저커버그 얼마나 가까이 앉아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커버그 기준으로 요 한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잘 나가는 제일 사람들, 잘 나가고. 멀리 있는 애들 안 나가는 애들, 그리고 작은 다른 책이었나? 아무튼 어떤 팀은 심지어 저기 건물이 다르대요. 그쪽에 저커버가 갈 일도 없대. 버려진 사람들. 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런 거를 참고로 보면 저커버가 신경 쓰고 막 잘 나가게 하는 건 가까이서 오픈 오피스 한 애들. 오픈 오피스도 이제 병도 잘 전염돼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겠네. 근데 뭐 지금 메이크 스페이스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책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연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책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 스페이스. 뭐 지금 뭐 스타트업에서는 뭐 오픈 오피스가 거의 표준이니까. 그쵸. 오픈 오피스를 하지 않는 스타트업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다른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오픈 오피스 안 하고 독방 주면 엄청 넓어야 돼 건물이. 보통 독방을 주진 않고 그걸 하자. 그 파티션을 달죠. 응? 파티션 달아갖고 오픈 오피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픈 오피스 구분하는 거 보통 그거 아니에요? 파티션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파티션 높이. 네. 근데 아까 높이 조엘이나 얼마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거 조사할 때는 그건 정말로 독방이랑 독방이죠. 비교했을 거거든요. 그거는 그건 완전히 사실 독방은 안 줘요. 독방은 그 레벨이 높지 않으면 안 줘요. 일반적으로 독방을 주는 회사는 근데 없죠.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오픈 오피스랑 아닌 데를 할 때 그러니까 파티션으로 할까요? 오픈 오피스는 우리 옛날 미국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딱 그 사무직인데 한 머리 높이까지 올라와서 옆 사람이 안 보이는 앉아 있으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이제 그런가? 비교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조엘이 예전에 강조했던 건 독방이었거든요. 네. 진짜 독방이에요. 네, 진짜 독방. MS에서는 독방을 최대한 많이 줬대요. 그리고 독방이면 좀 진짜 돈이 석사나 많아야겠다. 뭐 이 정도 나오면 주는 것 같고. 요즘도 그럴까요? MS도 많이 바뀌어. 한국 MS는 심지어 뭐 그냥 그쵸. 오피스 레스잖아요. 아무 자리나 네. 가서 하라고. 그렇죠. 자리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영업직이 주로 많아서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기술직 뽑으면 그렇게 될 수 근데 있을지 완전 모르겠어요. 독방에서 일할 거면 원격 근무하는 게 낫지. 아닌가? 모르겠네. 네. 오피스는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미국의 오픈 오피스는 한국의 오픈 오피스랑도 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 페이스북 사진 보면 진짜 광활하게 넓고 엄청 높은 다음에 막 진짜 난잡하게 막 서로 돼서 공장 같은 곳에서 네, 그리고 막 서로 정렬도 안 돼 있어. 줄 맞춤이 없어요. 어떤 애들 막 사선으로 8개 이어져 있고 심지어 책상 8개가 아니야. 책상 왕따시만하게 큰 거 하나에 그냥 16명 앉아 있어요. 옆에 사람이랑 책상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 수준이고 한국은 저희도 그렇고 오픈 오피스라 해서 책상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딱 줄 맞춰져 네. 있고 약간 다르군요. 재밌네요. 네. 요즘 공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뭐 그냥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 가면? 뭐요? 이사 가면 이상한 걸로 한다면서 벤젠형? 제가 그 퍼블리 책에서 이제 네. 책상 배치도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회사 초기부터 이렇게 앉고 싶다고 말한 게 있어요. 팔각형으로 책상을 배치한 다음에 팔각형. 네,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라 팔각형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네. 이 안에 뭐 8명이든 몇 명은 뒤만 돌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약간 원형 비슷하게 해서 하는 거군요. 이게 완전
공간으로는 비효율적인데 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는 데는 효율적이다 막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말하고도 뭔가 좀 공간 낭비고 그렇게 쓰는 데 없었는데 퍼블릭 책을 읽다 보니까 8개까지는 아니고 그냥 3개가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해서 한 6명 정도는 서로 뒤를 돌아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벤젠형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저희 이사 가면 만약에 250평인데 한 거의 7, 80평 넘게가 라운지고 또 7, 80평 넘게가 저희 업무 공간이 나머지가 좀 남거든요. 네.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시도. 지금 해보고 어차피 나중에 못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사람 많이 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쵸, 공간 효율 그쵸. 때문에. 벤젠형이라고 쳤더니 이 그 화학 그래프가 나오네요. 팔각형. 그래서 이걸 벤젠형이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벤젠 뭐 네. 휘발유 전 화학을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야기하다 못하신 거 같아요. 무슨 이야기였죠? 하려고 하시다가 제가 못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진 않았는데 뭐 안전마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 책을 예전에 그런 동아리는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했던 게 있어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영어로도 지금 절판돼서 못 구하거든요. 그래요? 구하기 힘든 책이에요. 힘들다기보다 그 저자가 그냥 절판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통도 안 되고 있고 근데 저자가 절판시켰으니까 불법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저작권은 그거랑은 별개니까. 네. 근데 아무튼 한국에서 이제 그분들이 무단 번역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좀 돌거나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번역하면 돌게 되죠.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계에서 엄청 거장 같은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게 생각났어요. 아까 해커스 얘기하면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네.